저는 한국형사본부정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제 전공은 법철학인데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형사정치를 수립하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형법이나 형소송법 관련된 법이론이나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주 관심 분야는 원래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외국인 관련된 연구도 했었고, 애초에 시작은 이제 기업 범죄는 금융 범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이제 사기 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하거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일을 좀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형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사실은 익숙한 주제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찬반 논란에 대한 논거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관심 갖는 분들은 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정작 헌법재판소가 두 번의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합헌 결정을 하고 작년 7월 14일에 공개 변론을 하고 다시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두면서도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찬반 논쟁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파급 효과와 쟁점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아주 최근에 2023년에 또 중요한 쟁점도 하나 최근에 소개된 바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 또는 사형수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심은, 수에 대한 관심은 비단 그 어떤 이런 주제의 선정성이나 흥미성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 또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또는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관용이라든지 인권이라는 개념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관용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들 또는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혐오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에 대한 존중과 그 권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낯가림이 심해서 좀 더듬더듬 걸리는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2019년에 사형수들을 만나고 난 그 실태조사의 기록과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사형이 폐지된다면 어떠한 대체 형벌을 그 법정 최고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모색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형벌의 어떤 목적과 조건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자기로 만들어보고자 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사형 확정자, 사형수라는 말은 형집행법에서 사형 확정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사형 확정자 실태조사 연구를 했었고, 뭐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도 했다라는 말을 왜 굳이 썼냐면, 제가 이제 사형 확정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늘 댓글에서 뭐 피해자의 고통을 아느냐, 뭐 이런 고민, 그 반감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굳이 소개를 해보기도 합니다. 되게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가 올라가면 댓글이 굉장히 험악한데, 이따 말씀드리겠습습니다만, 너의 가족이 이런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넌 그래도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냐부터 그런 어떤 공감에 대한 질문부터 인권 파리 또는 네가 더 무섭게 생겼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늘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형이라는 것의 정당성을 말하기 전에 사형은 우리 국가 그러니까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 9개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그 형식이 아니라 형벌의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형벌은 통상 우리가 응보와 예방, 약간 그 요약 강사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응보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고, 예방은 범죄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그 처벌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겁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예방이라 부르고요. 범죄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것을 특별 예방,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일반 예방이라 부릅니다. 요컨대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작년이죠.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과연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직관적으로 응보라는 측면에서 사형은 어떤 기능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응보 말고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작년에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주된 쟁점이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 우리 헌법재판에서 범죄 구속 요건이 위헌을 받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늘 어떤 정상적 상황, 합헌적인 상황을 유지해 왔는데, 사형이란 형벌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형이란 형벌이 위헌적이라면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대기 중인 그 59명의 사람들은 법적 지위나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고판 사람들은 그들이 뭐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쏟아붓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급적 효과들이 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와 예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건대, 형벌로서 사형이 응보 외에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형이 합헌이다라고 했던 기존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다시 말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선택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형벌은 사적 복수보다는 경미한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때 정당화된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적어도 한정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최초의 논거는 베카리라는 사람의 범죄와 형벌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협적인 것이 명백한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안전을 위협하기에 명백한 경우라는 것은 그 입증 책임이 국가에게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형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사형제에 대한 칼럼을 프레시안에 기고한 바 있는데요. 통상 사형에 대한 찬반 논거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사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흔히 드는 논거,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 박탈, 또는 어떤 공동체 회복의 불가능성, 오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에 대한 존중은 예컨대 범죄 피해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가해자에게만 요청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형수가 집행돼서 죽어버리면 나중에 오판임이 드러날 경우 회복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렌식이 되게 엄밀해지면서 유전자 검식이라든지 많아지면서 오판의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사형제 폐지의 논거로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흥미롭게도 제가 사형수를 인터뷰하던 2019년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의 진범이 잡히기도 했었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진범으로 잡힌 이모 씨, 다 아실 테니까 이춘재라는 실명을 공개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화성 8차 사건의 범죄자로서 이춘재 씨가 진범임이 드러났는데, 이춘재 씨는 수십 년 전에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해서 사체를 유기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이제 사형을 받았다가 최종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이춘재 씨가 사형 판결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집행이 돼서 죽었다라면 사실 오늘날 같은 진범을 확인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심지어는 진범이라고 오해를 받고 무고하게 잡혔던 윤모 씨라는 사람이 마찬가지 이유에서 집행이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2019년, 물론 그 전의 것이지만 여전히 포렌식의, 그러니까 그 오판의 가능성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윤모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2017년에도 미국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그 도구인 칼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이 진범이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행된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담이지만 그 약물로 집행했던 그 2017년의 집행의 경우에는 그 아칸소주가 사실은 약물 공급 계약 종료가 만료됨에 따라서 서둘러 집행을 했다. 주장이 제기될 만큼 사실은 사형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또는 원인들에 의해서 집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미국의 2017년에도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무고한 판결을 받고 집행될 뻔한 사람의 얘기 또는 집행된 사람의 얘기가 2020년쯤에도 논의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법기관의 오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또 여담이지만 삼권 분립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분리된 우리 현재 근대 사법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요,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는 것은 여전히 오류 가능성들을 시정할 수 있는 여러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것이 단일한 국가기관에,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서 거듭되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늘 생존한다라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점에서 이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담당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시스템도 더 많은 권력기관들이 쪼개져서 진실 발견의 계기들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짐작이었습니다. 짐작이라 말한 이유는 이것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것처럼 사형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습니다.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1975년에 에를리라는 사람의 논문이 있고, 또 그 전에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지만 게리 메커라는 사람이 이코노믹 어프로치 투 크라임이라는 논문에서 그냥 모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범죄 예방의 효과에서는 무거운 처벌보다는 그 확실한 처벌, 적발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논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1975년에 에를리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에를리의 그 연구는 사실상 오류에 가깝다라는 것이 그 미국 범죄학이나 사회학 일반적인 평가였거든요. 요컨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형제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형이 폐지되고 또는 폐지되다가 다시 돌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범죄의 발생 요소라는 것은 형벌만이 단일한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형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범죄가 감소했다, 또는 97년 이후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 증가했다는 식의 통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통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업계의 통설적인 견해고요. 그 이유는 형벌이나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CCTV라든지 또 포렌식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잡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범죄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컨대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격정범죄와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격정범죄라면 자기 형벌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도 사형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를까? 아마도 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거나 무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짐작이었고요. 예컨대 결과적으로 사형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또 집행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일반 특별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인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형 확정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사형이라는 것을 고려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절실하게 다가온 순간은 재판을 받으면서부터 선고가 무기가 날까 사형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또는 직후에 사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고, 그 이유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적으로 저지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사형이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른바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제는 범죄자들이 이 사형제라는 형벌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범죄자들이 사형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또 어떤 사건을 접하냐면, 사형이 있어도 또는 집행을 안 하니까 범죄를 안 저지른다. 범죄자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을 굳이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가설적 판단인데, 2021년에 기사를 보니까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감옥 생활을 반복하겠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좀 다른 상황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범행 사후의 위약적인 또는 과시적인 진술 같은 걸까? 아니면 수사기관의 어떤 유도 같은 걸까? 또는 정말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때 형벌을 신중하게 고려한 그런 드문 사례일까? 그렇다면 그건 전형적인 사례일까?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형벌을 고려했을까? 심령적으로 진지했을까? 아니면 형량과 발생할 범죄로부터의 편익을 고려한 것일까 같은 부분들을 고민했을 것 같은데, 뭐 뒤에 나중에 파악을 해봤지만 뭐 조사 과정에서 약간 웃겨서 하는 발언들, 뭐 이런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중학생의 또는 고등학생의 위약적인 진술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뭐 사형제 제 말이 좀 빠르지 않나요? 늘 이렇게 쪼들려서 말을 하다 보니까 빠른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2년 현재에도 사형 확정자는 59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60명이었는데 군 교도소에 4명, 그리고 민간 교도소로 말하는 법무부 교도소에 이제 5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만난 분이기도 한 분이지만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형을 2번째로 많이 집행하는, 미국은 연방과 주마다 사형을 집행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연방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주는 이제 하는 주와 안 하는 주가 있는데, 사형을 2번째로 많이 집행하는 버지니아 주가 2021년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사형을 폐지한 2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7개의 주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일정한 경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말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전히 변치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좀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현행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이런 게 있다. 사형 확정자의 처우나 집행을 규정한 법은 형집행법과 군집행법이 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7년 12월 30일 23명을 한꺼번에 집행을 해서 그 이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행된 이후에 사망한 사형수는 12명인데 5명은 자살, 7명은 질병이고요. 자살한 사람 중에 1명은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현재 제가 만난 사람 중에 2명은 무고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 모 씨라는 분인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나 가까운 지인이 사실은 진범이었는데 자기가 수사를 당하고 그걸 은폐해 주려고 그냥 자백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자기가 다시 진실을 밝혀서 재심을 받아서 이제 풀려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아니, 자신이 풀려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진범인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으니까 처벌이 안 받고 자기도 재시험을 통해서 풀려나올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 중반에 태원이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좌절을 하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주변 동료들에게 자살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서 죽은 케이스였고요. 몇몇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뭐 참고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는데 저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소시효를 두는 취지가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잡히지 않고 살았던 범죄자의 생활관계의 어떤 신뢰 또는 잡히지 않고 수년간 지낸 거에 따른 그 죄책도 이미 일종의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같은 논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전자 기술의 도입으로 또 DNA법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의 DNA를 다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는 진범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물론 진범을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유전자와 지금 그 범죄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방식이 뭐 기계에 놓고 한 번에 돌려서 쭉 뽑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 다 찾아야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유사성을 바탕으로 파악이 되면 비로소 또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조를 해서 이춘재 씨도 그런 식으로 잡아낸 것인데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고와 또는 진실을 찾으려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시효 대부분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고 살인을 비롯해서 몇몇 범죄들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또 낯가림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사형제 현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1964년부터 79년 사이에 16년 동안에는 420명이가 사형을 선고하고 300명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80년부터 97년 사이에는 425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166명이 집행이 됐어요. 98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선고는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첫 번째 64년부터 79년 사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 또는 그 후반기 유신 시대라고 불리는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80년부터 97년 사이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문민화 과정의 과도기적 단계인데 권위주의적인 여러분 그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순서대로 이제 선고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더 문민화된 98년 이후부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2018년은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아무튼 그쯤까지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사실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어쩌면 권위주의 정권이 작동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추론케 하는 통계가 아닐까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형제 현실 네 번째는 여론의 추이인데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사형제에 대해서는 여론은 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유지하자는 견해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접한 국민들이 격양된 마음에서 사형제를 쉽게 지지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유영철 사건 때라든지 이런 때는 막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여론조사에서는요. 만약 대체 형벌이 있다라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66.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범죄 억제와 응보라는 제도의 목적성의 측면에서는 사형제도가 갖는 효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어느 나라든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았던 적은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형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유럽의 경우도 사형제 폐지의 여론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형제는 그럼 왜 폐지됐을까? 그것은 아마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론에 의한 방식, 여론의 지지를 얻고 사형을 폐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사형이라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면 인권을 다수결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방식은 여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제한되거나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인권 그 자체의 문제를 여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난민의 문제일 텐데요. 난민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뭐 여론이라든지 정책적 고려에서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권법에 따른 난민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다만 인정된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뭐 사법 판단의 동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각각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두 번째 합헌 결정에서는 다수 의견이 좀 더 높았지만 정족수 비결로 합헌이 되었고요. 지금의 경우는 이제 2019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작년에 7월 14일에 공개 변론을 한 바 있고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 아마 빠르면 작년 말 또는 늦어도 1월이나 2월 달에는 결정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이 환기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또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인 재판관들이 3월달 한 분, 4월달에 한 분 각각 퇴임을 하는 시기라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로 재판관이 보충이 되면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정에서 좀 더 미뤄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적 비교는요.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인데 사형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1년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6개월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지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려두는 것은 국가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업계에서 이런 불이익한 규정들은 이른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이 있다면 5일 이내에 집행돼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통상 장관 단독적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 심신장애로 인해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합니다. 하지만 심신장애를 회복하거나 출산 후에는 다시 형을 집행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최근에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을 하고 집행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질문도 하셨냐면 사형은 사실 미결이거든요. 사형은 죽어야지만 집행이 되는다는 점에서 미결 상태인데 미결인 상태에서 집행 정지가 가능하냐라는 논리적 질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뭐 그거는 법 개념의 논리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인도주의 차원에서 심신장애나 의사능력 없는 자 또는 임신 중인 자는 바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거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질문을 또 많이 받냐면 아니 사형수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까? 어차피 죽여야 될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가가 어떤 사람을 구금한다는 것은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구금할지라도 구금하는 동안은 온전하게 살려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생명 존중의 의무이자 멀리로는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사회계약적인 내용일 거고요. 그 공동체 합의에서 어떤 형벌의 효과로서 집행이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구금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해주고 살려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형 집행은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월요일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던 당시에는 이제 사형수들이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때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았고 차라리 주말에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형은 비공개고 검사와 종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교화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 방법은 교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이제 총살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살형이 된 사람은 여러 명 있지만 가장 우리가 유명한 케이스는 박정희 씨의 이후로 김재규의 의거라고 말하면 오해를 하실까 모르겠네. 아무튼 김재규의 살해에 가담했던 몇몇 분들의 맞습니다.
군인 신분을 가진 분은 이제 바로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게 뭐냐면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단심으로 집행이 된 케이스였고 대법원에까지 가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헌법에 대법원의 이제 사형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단심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형수, 사형확정자 개념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형수라 부르는 개념은 2007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형집행법에서 사형확정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구금이 된 순간부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결수로서 여러 가지 처우를 받게 되는데 사형 확정자는 사형이 집행되어야지만 비로소 형을 집행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구금은 미결 단계에서 구금이에요. 사실상 구치소에 있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구치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형수가 머물러 있는 구치소는 서울과 부산 정도에 불과하고 광주, 대전, 대구는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있어요. 참고로 또 얘기가 좀 벗어나지만 우리나라 교정의 과밀화가 종종 지적되곤 하는데 어느 나라든 뭐 교도소는 늘 과밀화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첫째는 구치소가 많지 않아서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교도소가 과밀화된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법정 구속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도소의 과밀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요. 다시 논의로 돌아가서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보시면 사형 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고 수용의 원칙인데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결수에 대해서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심리 상담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늘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결수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이나 교화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작업도 되지 않지만 2008년부터는 대전과 광주에서 추력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강제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알고 계시는데 강제 노역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추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겠지만 사형수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2008년부터 이제 추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구분 수용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막 섞이게 되면 뭐 속된 말로 오염된다고 하죠. 범죄 기법을 서로 나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교정이나 교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분 수용의 원칙이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독고 수용의 원칙입니다. 참고로 독고 수용이 좋을까요? 혼고 수용이 좋을까요? 여러분 혼자 독방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 같이 살고 싶다. 너무 외롭고 막막하고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갈등과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다. 화장실에서 멀어질수록 권력이 센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툼들, 밥을 누가 먼저 먹느냐, 소음 같은 것들로 더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개를 다 경험해 분들의 말에 따르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수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보시면 원칙적으로 사형 확정자는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되는 교정시설 수용돼야 되는데 최근에 광주교도소가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했는데 광주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있고요. 뭐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형수들은 붉은색 명찰에 차도록 되어 있지만 추력을 하는 사형수의 경우는 뭐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대체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화통화를 덜어 월 3회 정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TMI지만 사실은 교정 분야, 제가 지금 교정 판례 몇선이라는 자료를 이제 여러 연구자들과 변호사들 같이 작업 중이긴 한데 이 교정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교도소정의 재량이 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약간 조금은 제왕적 지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덜어 합니다. 자,
사실은 사형 확정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법적 신분은 미결수지만 실질은 교도소에 가장 오래 살면서 기결수와 마찬가지라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받은 무기수만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등급을 받아서 가석방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사형수는 일절 처우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처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석방도 어렵고요. 참고로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도 있고 과거에 2011년에 법정형이 낮아지기 전에는 가석방이 좀 더 원활해진 이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는데 형량이 높아진 2011년부터는 가석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고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형수들이 가석방이 되려면 먼저 무기수로서의 지위가 바뀌어야 되고 법에 따라서 2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 50살 정도 되는 사형 확정자가 뭐 20년이 지나면 70살이 되는 것이고 또 20년이 지난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가석방이나 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이 당장 사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렇습니다. 사형수들이 열심히 그 안에서 살고 뭐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처우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등급을 달리해서 처우를 달리해주는 제도가 없다라면 사형수 입장에서는 바로 옆방 있는 사람을 죽여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한 분이 탈옥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도주죄로 처벌을 받는데 징역 6개월인가 9개월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이나 9개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형 확정자들이 그 안에서 원만한 규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정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 그 안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교도관의 입장에서의 교정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나중에 대체 형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로 만들어 봤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꽤 되어서 장기 구금되어 있고 또 이들의 삶과 교정관리 문제를 동시로 고려를 해야 되고 짧게는 6개월, 길면은 2, 3년 안에 집행되던 97년 즈음에 이전에 비교해서 지금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오래 집행되지 않고 오래 살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도 봐도 사형 확정자들에겐 중요한 관심의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흥미롭게도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사형 당시 있었는데 만났죠. 서울구치소에서 6명, 부산 3명, 대전 7, 광주 10, 대구 6명을 만났는데 혹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대화에 응하게 되면 좀 내용이 달라질 게 아니냐라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과 또 내면에 침잠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경험이 많은 교도관이나 교정위원들과도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보완했고요. 그 사형수들에 대한 인터뷰가 나름 공감을 좀 얻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2020년에 사실은 다시 연구를 하려고 설문을 뿌렸는데 기존의 33명 외에도 10분이 더 만나겠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교도소 접근이 좀 어려워져서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2번을 만났습니다, 각각.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일상적인 질문들, 하루 생활이 어떤지, 기쁨과 즐거움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물었고, 조금 친해진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범행 당시의 생각들, 환경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들, 또 피해자에 대한 기억이나 심지어는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나 무의미하고 길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막연하다, 막막하다. 아침에 6시에 밥이 오는데 한 5시, 옛날 분들은 집행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샤워를 한다든지 속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같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막 살면서 주변을 괴롭힌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죽지 않고 여기서 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10년이나 20년이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다른 수용자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과 자기에 대한 그 눈총을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뭐 혹자는 이제 사형수와 같은 방을 잠시 쓰게 될 때 저 사람이 사형수라는 걸 빨간 명찰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내 눈을 뽑아갈지도 모른다 같은 얘기를 하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는 뭔가 따뜻하게 됐는데 협박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했지만, 대개는 또 지금까지 서신을 교환하거나 사람들의 상당수는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이 연락도 하거나 영치금을 주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대개는 종교를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았고요.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제가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구원 받았느냐, 천국 갈 수 있겠냐 같은 얘기를 반농담 삼아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은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선생님, 이제 기독교를 열렬히 믿게 되는 분이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뭐 나중에 천당 갈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자기는 자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있었지만, 또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은 천국 간다, 회개한다, 용서를 받았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영화를 그 사형수들도 알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여담이지만 그 구원을 강조하시는 분이 제가 두 번째 만나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만난 분이었는데, 그 전날 동료와 싸워서 징벌방에 갇히는 바람에 못 만난 분이기도 했습니다. 글쎄 쉽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꽤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취미는 다양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종교 베이스에서는 필사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성경을 필사를 하고요. 불교는 반야신경을 많이 합니다. 반야신경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는 그렇게 필사된 성경이나 경전을 하나의 기록물로 보존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취미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뜻밖의 발명의 재능을 갖게 돼서 뭐 여러 가지 특허나 그런 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이제 소장이 재량하에 많이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치 컴퓨터로 찍어내듯이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방면의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취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형수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왜 없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흥미롭게도 여자들의 경우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이 빨리 됩니다. 사형 선고의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법부가 여성에 대해서 더 편향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냐, 또는 감히 여자가 남자를 죽여? 같은 관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강력범죄, 육체적으로 제압을 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반면에, 여자들은 계획을 짜서 오랜 시간 동안 독극물 등에 의해서 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살인죄 양형 기준을 보시면 계획적 살인, 또 치밀한 살인의 경우는 더 양형에서 높이 평가를 가중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집행됐지만, 또 여전히 97년 이후에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최근에 제주도에 사는 고 모 씨, 고유정 씨 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강력 사건은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꽤 충격을 준 경우기도 하죠. 그 부분과 관련된 재미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론적인 논의들도 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희로애락 같은 건 찾을 수 없다. 늘 우울하고 감정의 변화가 없다. 가끔 동료들 웃음이라는 것도 같이 웃어야지 웃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잘 안 웃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교도소에서는 보람의 방송이라고 해서 선별된 프로그램만 송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로 생방송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에만 TV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뉴스를 볼 때 몇몇 사형수 분들은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괴로워한다. 동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새삼스럽게 시선이 늘 불편하고 따갑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참고로 이런 분들, 사형수 분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사실은. 왜 여론에 민감하냐면 자신이 욕먹는 것도 두렵지만 자신이 남겨준 가족들이 자기 때는 사실 고초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분들의 사건들은 정말 떠들썩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포커싱이 되면서 가족들이 지탄받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들었고 또 가족분들 중에 누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자기의 업보 탓이다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흥미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하던 얘기인데 대부분은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아내와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사실은 부모와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더러운 형제 자매와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문에 부모님들이 늙어 가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에 대한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자주 하던 편지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고 실제로 수용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수개월을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가족 관계는 또 애매해서 이분들이 들어올 당시에 어렸던 아기들을 다시 만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좀 토로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딸에게 자신의 범죄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이 성장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거든요. 그 배우자에게 아버지의 신분을 노출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대개는 이래저런 이유에서 연을 끊거나 아버지가 외국에서 돈 벌러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산다와 같은 식으로 가족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딸이 면회도 오면서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딸이 새 남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인사도 했는데 또 남자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술만 먹으면 딸아이를 구박하면서 사형수 딸 아니냐라고 구박을 해서 결국 딸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맥락들이 있을 거다라고는 충분히 짐작을 했습니다. 장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범행 당시의 생각은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더듬거리거나 말하기 힘들어하거나 심지어는 우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쁘다고 하면 안아줬는데 죽어 있다 같은 방식으로 반성을 하지 않거나 매우 뻔뻔한 분도 계셨고요. 또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도 물론 계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형이라는 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유일한 두려움은 뭐냐면 잡힐까봐 두려웠다. 범행을 한번 저지르고 나서 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먹은 경우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일관된 두려움은 잡힐까봐 두려움이 제일 컸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당할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했는데 결국 잡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범행 당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한 고려는 그래서 없었다라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고 흥미롭게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흔히 말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지만 그런 것들을 할 여지도 없었고 다만 국선 변호인들이 변호를 되게 열심히 해주지 않았다라는 점과 또 자기가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워서 진술한 것 중에 좀 과장된 진술도 있어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자기의 동기가 좀 왜곡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꽤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억도 남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노상강도의 경우는 밤에 사람을 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금품을 얻기 위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사건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체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생전 얼굴을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서 피해자 얼굴을 모르는 분도 꽤 계시고 그런 반면 친구나 동거인이나 심지어는 부모를 죽인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을 합니다. 꿈에서도 나타나고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고 늘상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범행 당시 자기가 저질렀던 그 달이 오면은 코에서 피냄새가 난다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소리들
어떤 냄새들, 색깔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서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까지는 과도하더라도 일정한 기억을 매우 강렬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관단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교도관들 분들은 상당 부분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수용자가 사형수가 집행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려뒀는데 굳이 죽이는 건 좀 가혹하다. 원치 않는다라는 답을 이구동성하셨고요. 또 사형이라는 형벌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 97년 당시에 사형 집행에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정년퇴임 하실 때 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사형 집행의 경험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현장도 너무나 잔혹할 뿐만 아니라 좀 잔혹한 얘기지만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경우는 안구 적출을 위해서 집행이 되자마자 안구를 적출했는데 그 뻥 뚫린 자리에 피가 고여 있는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누가 집행한지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차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대충 전원에 따르면 자기 버튼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됐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꽤 있고 집행된 날은 이제 행여 무서워서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그 기억을 잊거나 뭔가를 좀 액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교정위원들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동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교도관들에게도 그렇고 사형수들에게도 그렇고 사형제도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사형수들의 상당수는 나 같은 사람이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사형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를까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사형이라는 제도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다. 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당장 집행돼도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두렵다. 하지만 가석방이 없는 형태의 종신형, 그러니까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한 형태로 종신형으로 살게 되는 경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뭐랄까 나이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희망이었거든요. 뭐 어떤 희망이냐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회를 경험해보고 죽고 싶다. 교도소 안에서 죽고 싶진 않다. 라는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만약에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다. 자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많이 하고요. 교도관 입장에서도 그런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사형 확정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교도소에 입소할 때 사형수들은 사회생활에서의 다양한 꿈을 꾸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교도소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 덜 어렸을 때 이런 걸 하지만 어느 틈엔가 자기가 다시 교도소 근처에 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 외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이런 통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 현재 살아있는 56명의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연령대를 차지하는데, 군 교도소에 수용된 4명의 경우는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 후반까지. 왜냐하면 군 생활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군 교도소에 수용된 어떤 분의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에 참여를 할까 했다가 자기 같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 때문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할지 몰라서 그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 그래서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군대에서 당한 그 가혹한 일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꼭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이 점점 들어가고 계시고 심지어 치매 증상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시작된 분들은 접근이 어려운 분도 계셔가지고 만나지를 못했던 분도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통계 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통계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형 확정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죄목은 당연히 사기인 것이지만, 사기이 아닌데 사형 판결을 받은 분도 계셔요.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이제 술이나 마약 등 또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한 분들이 절반을 넘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모와 연락을 취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만 부모님들이 점차 돌아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용 생활을 했던 이제 동료들이 나가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연락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경비를 왜 썼냐면 국민의 혈세로 이분들을 먹여 살리는 게 타당한 일이냐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교도소, 그러니까 법무부 통계를 보면은요, 사형 확정자들에게 들어가는 직접 경비, 간접 경비가 대부분 많고 1인당 관리 비용은 사실상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이거는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돈이 유독 더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수들은 미결수기 때문에 의료초우나 교정, 교화 프로그램들이 더 미비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대부분 아프면은 간단한 건 그 안에 의료기관에서 간단히 치료를 하지만 중병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뭐 이빨이 아파서 뭐 임플란트 등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온전히 사비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가서 알았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철저하게 자본주의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던 게 뭐 일상 식료품이나 의료품, 의복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지만 나라에서 주는 것을 입지 않고 싸제를 많이 입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제 것을 가져가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오래 구금된 사형수일 경우는 이제 영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더 없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돈의 그 위력이 눌려서 좀 더 이렇게 위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기수와 비교해 볼 때 사실은 지금은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분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기징역을 받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잔혹하거나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형수들은 사실은 더 무기수들에게 더 눌려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옛날에 사형수는 이른바 거기서 그 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형수가 큰 대접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형수들은 뭐 범행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을 사람들인데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되게 온화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저런 사람은 지금 나가도 범죄를 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또 얘기를 하다가 돌연 표정이 변하면서 눈빛이 변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무섭게 생겼지만 저도 가끔 그분들을 보면서 좀 무섭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접견을 할 때 뭐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나란히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무서움이 없는 편이기도 했는데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에 상하는 벌을 만든 게 맞는데,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무서운 성정이나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매우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실은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이제 예를 들어 1993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PPT에 넣은 조문 78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78조를 보시면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는 집행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사형의 경우는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가 30년이거든요. 그럼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왕국회관 방화 사건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던 분인데 91년인가 2년에 범죄를 저지르고 93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분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이제 치사라는 것은 고의는 아니거든요. 방화에 따른 과실이 중한 결과인 사망으로 나타난 경우인데요. 1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있는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수용자들과 교합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역할도 해주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과 지금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있기도 해요. 자, 이분의 경우는 2023년 올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80조를 보면 사형징역 금고 같은 경우는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사형수들은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중단되는 것은 좀 달라요. 정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멈췄다가 다시 그것이 지나면 원래 것까지 합쳐져서 계산이 되는 거고, 중단은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형수들의 경우는 어떤 게 적용돼야 될까? 78조와 80조가 충돌하는 게 분명해요. 이 78조를 만든 사람은 입법자의 경우는, 우리 입법자들은 78조를 만들 때 사형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날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짧으면 6개월, 길면 2, 3년 안에 집행이 빈번하게 되던 시기거든요. 하지만 굳이 생각해 본다면 이 78조 1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도주를 해서 멀리 또 돌아다니다가 30년 동안 잡히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닐까? 근데 그건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한편 시효 중단의 경우는 이제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멈춘다라고 함으로써 78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8조와 80조가 양립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고, 또 형법의 기본 해석 원칙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적으로 78조와 80조는 충돌하기 때문에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78조와 80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78조에 따른다라면 그 30년을 산 그분은 풀어줘야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77조를 보시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형수의 경우는 집행을 면제된다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다시 말해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일 뿐, 구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귀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쟁점, 세 번째 쟁점인데, 이 경우에 시효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구금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사형이 아니고서는 시효가 집행이 면제되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을 구금할 것인가 같은 논리적 설명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도 발생하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폐지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사형제 효과성이 없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사형이 폐지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문제가 됐던 점은 사형제도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사형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형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범죄와 그러니까 형벌, 국가 형벌권이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갖는 위화력이 있는 것이지 굳이 죽여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관점에서 질문을 바꿔보면은 사형이 아니고 무기여도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의 처벌이 사형인지 무기인지 징역 30년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체포되면, 적발되면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벌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때문에 굳이 사형이 아니고 무기나 또는 최장기의 유기징역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가설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본다면 사형수들이 범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 굳이 사형이라는 형벌이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때문에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나 또는 징역이 상당한 정도의 유기징역으로도 그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신 경제학 교수도
경제학적 문헌에 그런 것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저희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 그러면 사형이 만약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진다면 지금 현재 사형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전에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여러 법률에 대한 정비가 다 바뀌어져야 되고요. 저도 그 부분들은 연구 보고서에 다 담아냈습니다. 또 같이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기존 사형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형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 헌정사상. 그러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된 형벌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신속하게 입법자들이 대체 형벌을 만들어서 그 대체 형벌을 법으로 자동적으로 부여하거나 아니면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이들에게 선고를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썼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대체 입법이 적용되기 직전까지 이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구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 당장 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금을 설명할 수 있는 법 논리는 무엇인가? 판결의 기판력이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어야 될까가 사실은 굉장히 재판관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여전히 논의 중에 있고 제 보고서 외에는 별다른 논의를 한 바가 없어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비교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이 유지되거나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형제 존폐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제가 불렀고 유럽은 사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 형벌만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 형벌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저는 썼는데 헌법재판관이 제 보고서를 읽어주면서 이제 법무부 청구인 측 그 반대쪽에 이런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형이 위헌 합헌을 번갈아 갔다 지금은 합헌인 상태이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폐지하고 있는 주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대부분이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은 좀 드물다. 유럽은 사형이 전면 폐지됐지만 상당수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고 또 상당수는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이다. 하지만 그 종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펼쳐져 있고 흥미롭게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서 위헌적이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번역해서 보고서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감형이 불가능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위헌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17년에도 마찬가지의 판결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 만약 전격적으로 폐지된다면 많은 분들은 죽이는 것만 해도 안 죽이는 것만 해도 어딘데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의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대안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어야 되는지 아닌 종신형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요. 특히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형벌 이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 또는 비교법적인 측면이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긍정하지만 국민 정서가 사형 폐지 이후에 가석방이 강한 형태의 종신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가석방이 안 되는 종신형을 채택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주장하는 저의 입장이든 저에 동조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정 가석방 최소 복역 기간이라든지 가석방 조건이 완료되면 비로소 위험성 심사를 통해서 사회 복귀 가능성들을 타진해야 되고 위험성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사회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사형수들을 바로 사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운영하는 여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도 보더라도 가석방을 통해서 풀어주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또는 지극히 기망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망이나 허위적 희망일지라도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존엄성이나 평온의 측면에서 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입법의 형태는 뭐 저런 이론적인 거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처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사형 폐지하는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한 보고서에 담아낸 바가 있고 또 여러 의원 발의로 구체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사형이 폐지돼야 될까? 왜? 언제? 어떻게? 집행돼야 될까? 집행과 폐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폐지된다면 대체 형벌은 어때야 할까? 뭐 절대적 종신인가? 살대적 종신형인가? 또 폐지된다면 기존 사형 확정자들의 지위는 어떻게 변할까? 가석방을 가능하게 할까? 시설 내 처우해야 될까? 사회 내 처우해야 될까? 또 사회 내 처우를 하더라도 뭐 전자발찌라든지 같은 보안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일까? 같은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이런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고민은 좀 들어요. 사형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 효과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보적 차원에서 여전히 사형이 갖고 있는 일정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명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거예요. 2명을 죽인 사람도 사형을 시킬 수는 없을 거다라고 모두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명을 살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같은 고민은 여전히 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만날 수 없으니까 유가족을 통해서 응보의 감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사형수가 집행되는 것만으로 시원했다라는 문헌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풀리지 않았다, 슬펐다, 용서해주고 싶다라는 문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하고 싶고요.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0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모 순경 사건이라고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으로 여러 마을 사람들을 살해한 케이스가 수십 년 동안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2010 몇 년에 그게 깨져요. 어디서 깨지냐면 노르웨이의 총기 사건에서 깨집니다. 2-3명이 더 죽었어요. 그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당연히 노르웨이 국민들의 분노는 슬펐고 이 가해자 처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첨예하게 대두됐는데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의 최고 법정형은 징역 2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죽인 그 살해범에 대해서 22년의 최장기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뭐 당시 여론도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들끓었지만 당시 노르웨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많은 살인과 무자비한 테러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용서와 이해다. 더 많은 살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한 해에 수천 명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강력사건이 없나요? 사실은 강력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형을 많이 집행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강력범죄가 없나요? 사실은 강력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형벌로 대응하는 방식이 강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것 같아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형벌을 응보와 예방으로 결합해서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응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대 형벌은 응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벌에서 응보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응보가 완전히 배제된 형벌이 가능할까? 교화나 예방이 응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응보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응보는 심정적인 것일까? 책임에 따른 형태인 것인가? 형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응보를 남겨둔다는 것은 그 감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 렉스 탈리니우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해본다면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뭔가 가에 대해서 응보를 대등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에 대해서 우리는 응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저는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복수를 하거든요. 복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의 주체는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비례적으로 작동하라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형벌은 사실은 고대 때부터, 함무라비 보전 때부터 이성적 산물이어야 된다라는 관념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형벌은 복수라는 측면에서 감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정을 배제한 형벌, 이성의 산물로서 형벌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이고, 사실은 인권이라는 문제도 마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라는 것을 전제로하지만 공감은 저는 즉히 이성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맹자는 측은지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울에 빠진 아이를 달려들어가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제도화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성으로 저는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형벌의 의미도 이성의 산물로서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성화된 인권의 어떤 기획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